예, 안녕하세요. 장지원입니다. 오늘은 전 청와대 교육문학 수석과 캐리스 원장을 역임하시고 초대 스마트 교육학교 회장으로 오랫동안 한국 교육의 변화를 주도해 오신 충남대학교의 명예교수이신 천세영 교수님과 AI 융합교육 그리고 코딩 교육을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불러주셔서 요새 뭐 감사합니다. 좀 근황은 좀 어떠신가요? 어, 대학에서 정년하고 쉬니까 좋은 것도 있고 허전한 것도 있고 뭐 코로나 덕분에 쉬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예, 사람을 못 만나서 좀 그리운 것 같기도 하고 뭐 세상이 그렇죠. 늘 뭐 검은 거 흰 거 한꺼번에 있으니까. 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뭐, 그 교수님과 직접 만나 뵙고 좀 이 논의를 진행하면 뭐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또 네. 온라인 환경을 또 잘 활용해서 오늘의 또 이런 얘기를 네. 또 주고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그렇죠. 대담은 먼저 천 교수님께서 준비해 오신 자료를 조금 간단하게 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강연을 먼저 듣고 강연에 네. 대한 질의응답에 대한 조금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네. AI 융합 교육이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주제로 그리고 코딩 교육이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이제 발표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예,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뭐 그 얘기의 시작과 끝에 시간 제한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이제 얘기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 그 장지영 교수님께서 저한테 요청하신 자료에 근거해서 그 AI 융합 교육 혹은 코딩 교육, 이게 지금 교육적 관점에서 이 시점에서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왜 필요하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그런 것 관련된 질문을 좀 하고 답도 좀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뭐 그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뭐 코딩은 더더욱나 제 직업으로 하고 있지도 않고, 그러나 다만 이제 순전히 미래 세대를 가르친다는 관점에서,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오랜 동안 생각을 해왔는데, 요즘 이거와 관련된 그 논의의 그 장들이 너무 혼란스럽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학부모들에게 뭐이 자녀 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가르쳐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학교는 뭐 그러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선생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그 학자로서 평생 이제 교육학을 해온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여러분과 한번 나눠볼까 해봅니다. 저는 어떤 인연으로 하여튼 컴퓨터하고 좀 친해졌고요, 전부터서요. 제가 컴퓨터 친해진 이유는 이제 전공이 그 교육학에서도 특히 그 재정, 그러니까 돈, 결국은 숫자죠. 숫자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컴퓨터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컴퓨터를 친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더 친컴퓨터적이 됐다고 그럴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정책 조정을 하면서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한국의 스마트 교육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적 정의를 내려봤고 정책을 좀 만들어 보기도 했는데, 최근 이제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그때 조금 더 잘했어야 되는데 하는 이제 이런 논의도 있지만, 물론 뭐 그동안에 뭐 엎치락뒤치락 있긴 했지만 그래도 그런 논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육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적어도 그 단어의 세뇌라고 그럴까? 그런 거라도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빨리 전환해서 대응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코딩 교육 혹은 뭐 요즘은 AI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는 말도 쓰기도 하지만, 이게 사실 이것도 벌써 한 7, 8년 된 얘기예요. 그러나 아직도 지금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고, 오히려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또 글로벌 그 스탠다드나 표준에 비하면 좀 더 뒤처지고 있는 듯한 그런 기분도 들어요. 지금. 좀 저는 걱정 어린 마음으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교육학자적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제가 이제 그 우리 교육 문제를 갖고 외국에서도 많이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일부러 이 PT에 뭐 이렇게 그림도 많이 넣고 영어도 가끔 쓰고 막 그래요. 우리가 대학 다닐 때 교수님이 칠판에다 영어 쓰면 다 막 뒤에서 수근수근 대고 그랬거든요. 자기가 미국서 공부했으면 했지 말이야. 이 지금 독립 대한민국에서 무슨 그 외국 사대주의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것들이 다, 아, 이런 게 바로 옛날에 우리가 그렇게 대한민국, 조선을 멸망으로 일으켰던 그, 쇄국주의, 뭐 그런 게 아니었는가, 뭐 이런 생각 해봐요. 그래서 일부 여러분들과 한번 좀 느껴보라는 뜻에서, 가끔 이제 이렇게 영어도 써봅니다. 많이 쓰진 않았어요. 이 중요한 이슈는 정말로 교육이 진짜 중요한가라는 이슈입니다. 아, 그러니까 저는 또 이 식으로 표현. 아, 진짜 공부 잘하면 잘 사는 거야? 진짜 어떤 나라와 민족이 그 소속원들, 그 국민이라고 불렀던, 민족 개개인이라고 불렀던 그 사람들이 다 그 교육으로 각성을 하면 개인이 됐든지 집단이 됐든지 잘 살게 되는가? 이 질문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다 교육에 관련된 종사자들이니까, 뭐, 당연한 말씀을, 당연한 얘기를 왜 하세요?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느 환경이냐면,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은 당연히 공부하는 일이 싫다기보다는요, 어렵고요, 힘들고, 그래서 싫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그게 좀 지나가면, 조금 더 한 단계 넘어가면, 아, 그거 해서 뭐 해요? 선생님은 공부 잘해서 잘 살아요? 보니까 뭐, 좋은 대학 나오고서도 뭐, 나쁜 사람 많대요. 부터 시작해서. 어, 그런 질문을,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교육학을 시작하던 어린 시절 생각하면, 아, 대한민국, 제가 이제 교육을 시작한 1980년대 대한민국이 막 이제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등단을 해서, 저희들 당시 이제 프랑스에서 한 6개월, 1년 가까이 이제 외국인들과 함께 공부하던 때가 있었는데, 다 이제 저에게, 아, 너희 나라 정말 공부 잘해서 잘 살게 된 거야? 맞아? 이제 이런, 너희 얘기 좀 해봐. 그래서 속으로는, 아니야, 꼭 그것만 아니야. 뭐, 미국이 도와줬고, 뭐, 우리, 뭐, 공장에서 열심히 우리 누나들이 일했고, 그래서 잘 살게 된 거지, 뭘, 공부해서는 아닌 것 같아. 그렇지만은 그들 앞에서는 공부를, 그래, 예, 맞아요.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철이 들고, 좀 공부 좀 더 했다 그럴까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네, 맞아요. 맞아요. 정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역사일 뿐만 아니고, 인류사가 그렇더란 말이죠. 이집트에서 수메르로 헬레니즘으로 이슬람으로 심지어는 최근 가장 지금 이웃 나라 일본도 마찬가지고 현재 패권 국가인 미국도 마찬가지고 역시 교육의 역사였더라고요. 다만 문제는 그게 진짜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과학적 이론을 우리가 아직 못 만들었다는 것뿐이지 나타나는 역사적 흔적들은 분명히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일수록 믿을 건 머리밖에 없고 공부밖에 없다는 생각이죠. 어, 옛날 사진 우리 자주 보는데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한번 쇼킹한 그 워딩을 하나 이제 국제회의 가서 들은 게 있었는데, 한 수십 년 동안 그 해외 그 협력 사업을 해왔던 어떤 전문가가, 아, 이 education is the problem이라는 아주 그냥 얘기를 흰색으로 냈었는데요. 까만 바탕에 빨간 글씨로 그냥 딱 써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육이 뭐가 문제냐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소위
현재 글로벌 세계에 혹은 제도적 세계에 혹은 정치적 세계에 이 많은 일들이 그게 진짜 문제 같다.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렇게 왼쪽에 애들 잠재우게 만들고 학교에다가 불러놓은 교육이야. 이게 왼쪽에 지금 와서 수업 시간에 잠을 자고 선생님은 물론 뭐 이 사진은 좀 연출된 사진도 있겠지만은 뭐 좀 극단적인 표현이죠. 근데 이 상황도 이제 리포트 되기로는 학교에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공부를 했나요? 안 했나요?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 굉장히 저한테 쇼킹한 질문거리였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은퇴를 하면서 이제 이런 책으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면서 우리에게 기적이 있었다. 대한민국이 어쩌면은 아까 수메르나 어떤 이집트나 앵글로색슨 그 국가들보다는 굉장히 손에 잡히는 모습으로 교육을 잘 해왔고 그것이 그늘에 비해서는 보다 더 짧은 기간 내에 개인과 집단의 그 성장과 풍요를 가져온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물론 이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제 식으로 말하면 3명의 노벨 경제학상을 배출을 했고요. 앞으로도 또한 한 10년 후에쯤에 또 한 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때 과연 대한민국이 이제 네 번째 노벨 그 경제학상 다시 말해서 지식과 정신의 발전이 그 개인과 집단의 성장을 이루는 제1팩터라고 하는 걸 밝히는 것이 제 네 번째 네 번째 케이스가 대한민국 1, 2, 3번 케이스가 이제까지 전부 한국이었는데 일지 아니면 다른 어떤 나라일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또 우리나라가 돼보기를 바라는 생각에서 지금 이제 오늘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여러 그 기적이 우리나라 한국 교육의 기적이 여러 가지가 있었다면 여러 이유가 있지만 나는 그 중에 제일 요인을 찾으라면 한글이라고 하는 에듀케이셔널 랭귀지, 교육의 툴, 교육의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물론 이것도 과학적으로 밝혀진 건 아니에요. 저의 그 학자적 뭐라고 그럴까요? 소신 혹은 발견 혹은 저 나름의 하나의 추론이죠. 추론. 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두 번째 기적을 만든다면 어디서 만들어야 될 것이냐? 나는 그걸 오늘 우리 주제인 아마도 그건 코딩이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로 교육은 언어에서 시작이 됩니다. 언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은 언어에서 시작됩니다. 언어가 교육의 첫 출발점이다. 그 뭐냐? 교육은 엄마하고 아이가 처음 만나서 서로가 소통하는 단계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시작과 끝은 어떤 한 개인이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과 그리고 나랑 가장 멀리 있는 사람과 그럼 지금으로 치면 뭐 저기 지구 반대편에 있는 브라질의 어떤 사람이다. 아니면 아프리카 뭐 서브사하라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랑 내가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 이제 그게 이제 시작됨이고 끝이죠. 우리가 현대 미국 한국사에서 사실 생각해 보면은 영어가 제일 우리에게는 골치 아픈 교육 과목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요번 수능에서도 뭐 영어가 뭐 결정적이었잖아요. 왜 그럴까? 그 사대주의가 아닌 거예요. 영어를 배우는 게 교육의 아주 모든 것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실제 세계에서는요. 교육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지만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려워지는 과목이요. 수학입니다. 이게 한 3학년, 4학년, 초등학교, 5학년 이때 되는데 이게 그때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이 갖고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언어를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서는 세상의 원리를 배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걸 논리를 체득한다, 터득한다 이러는데요. 그 스님들께서 면벽소도가 난 다음에 득도한다 할 때 그런 겁니다. 득도. 네. 득도는 혼자 하는 것이에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건 득도가 아니거든요. 예. 그 논리를 터득하는 단계에서 그 모습이 뭐냐면 수학이에요. 논리 터득 못하면 어떡합니까? 우리 그냥 수학의 정석에 있는 공식을 외워서 갖다 붙입니다. 네. 그거는 훌륭한 수학 잘하는 애가 아니에요. 예. 수학 잘하는 애가 아닙니다. 맨날 선생님들은 원리를 가르쳐야 된다고 하지만, 야, 그건 뭔 소리인지 모릅니다. 네. 어쨌든 그러나, 그게 이제 수학인데, 그때가, 수를 배우고, 사과 한 개하고, 예컨대 배 한 개가, 사과도 빠지고, 배도 빠지고, 그냥 과일 한 개, 더 나아가서는 그냥 1이라는 숫자로 환원되는, 추상화되는 단계. 이게 이제 어린아이들은 사과 한 개하고 배 한 개가 다 똑같이 하나라고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우리는 하나라는 뜻에서 같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추상화시킨 거거든요. 요 논리를 터득하는 단계가 이제 이게 유명한 삐아제가 이제 10살, 11살, 12살 때부터 이제 형식적 논리 구조를 갖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되게 어려운 말이잖아요. 형식적 논리 구조를 갖춘다. 되게 어려운 단계입니다. 이때쯤 되면.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때요. 왜 어려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때가요. 남자 여자가 갈라지는 세계거든요. 예. 그러면요. 그 전까지 공부는 다 잊어버리고요. 이제는 오로지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내가 잘 보이는 게 제1 본능이 됩니다. 공부는 제2 본능이 돼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어느 정도 기초교육이 안 돼 있으면 이건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단계입니다. 네. 대부분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갈라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양의 교육 제도가 처음에 1, 2, 3, 초등학교 4학년을 놓고 중등교육을 5학년 때 나누는 이유가 그런 이유거든요. 지금 우리 6학년으로 억지로 이제 끌고 가는 거죠. 네. 이렇게 그러니까 언어의 시작에서 논리를 터득하는 이 과정이 정말로 서로 정말 멀리 아주 넓은 강인데요. 이 강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가 예컨대 우리가 배우는 교과라고 하는 지식과 그것을 도와주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지렛대인 거죠. 오늘 우리 주제와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보는데요. 코딩은 그런 의미에서는 언어이고, 지금 대한민국 교육계 가장 큰 화두인 AI 전공이라고 하는 거, AI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코딩보다는 한 단계 조금 어려운 논리의 세계인데요. 이렇게 이제 코딩도 못하는데 논리는 AI까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게 우리의 주제인 거죠. 이 문제를 갖고서 조금 더 다시 또 원론적으로 다 들어가 볼까 합니다. 교육학 처음 배우면 소크라테스부터 배웁니다. 우리 장기영 교수님이 제 전공이라서 이제 장기영 교수님 앞에서 이런 말하기가 좀 겁나는데 이제 틀리면 나중에 가르쳐 주세요. 소크라테스가 위대한 선생님이라고 그러죠. 물론 소크라테스 위대한 선생님이 아니고 우리는 위대한 선생은 소크라테스 공자, 부처님 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위대한 선생들이거든요. 그 위대한 선생이라는 얘기는 아주 바보를 알기도 쉽게 가르쳐 주는 게 위대한 선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와의 노예소년에게 노예소년이 그 이름이 뭐였나요? 그 친구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이름은 저도 잘 기억이 안 나고 뭐 매번 나오는 그냥 노예소년. 예, 그 예. 노예소년에게 기하학을 가르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소크라테스는 말로만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이제 플라톤이 받아 적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런 야사를 하잖아요. 멍청한 놈이 만약 받아 적기만 한다고. 뭐, 우리 이제 수업 시간에 가끔 그러거든요. 선생님이 수업하다 보면 아이들이 그냥 받아 적어요. 야, 이 자식아, 내 말 들어. 받아 적지 말고 우선. 그러면 애들은 수업으로 그러죠. 아니, 자꾸 까먹으니까 내가 받아 적어서 다시 복습하려고 그러는데 왜 선생님이 내 머릿속에 좀 도저히 기억이 안 돼요. 이러거든요. 하여튼 간에
그 플라톤이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그 관념의 세계, 연역의 세계를 추론을 해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 한 4, 50, 30년 정도 아랫세대인데, 이제 2대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 꼭 저 공자로 치면 이제 안회, 맹자 이렇게 나가는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귀납의 세계를 발견했다고 이제 이러고, 이 둘은 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플라톤이 먼저 연역의 세계, 그 연역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추론의 세계, 이론의 세계, 철학의 세계, 수학의 세계라고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붙인 것은 귀납의 세계, 관찰과 실험 물리학의 세계, 과학적 세계, 언어적 세계 이런 거거든요. 간단히 말하면 왼쪽 플라톤이 훨씬 똑똑하고 위대한 철학자예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에 비하면은 잘 모르니까 자꾸 이제 러닝 바이 도잉 하는 애예요. 체험학습하는 사람이죠. 체험학습. 어떤가요? 어느 게 멋있나요? 이 플라톤이 훨씬 철학자가 수학자가 멋있어 보이잖아요. 과학자나 말로 하는 사람들보다는요. 네. 그런데 이 둘이 다 필요하죠. 이 둘이. 네. 둘 다가 필요하고 사실 둘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교육학에 여러분이 들어보겠지만 이제 나선형 교육과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큰 고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더 넓어지며 더 깊어지며 이렇게 되는 거죠. 둘 다 필요한 거예요. 둘 다. 절대로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할 수 없을 만큼 필요한 건데 어떨 때는 이 위대한 원리의 세계가 좀 더 폼 있어 보이고 어떨 때는 수학으로 아주 그냥 중무장된 과학의 세계가 훨씬 더 멋있어 보이고 하는데 요즘도 그 이론 물리학, 실험 물리학이라고 내가 썼는데 우주 원리를 연구하는 물리학자들 세계에서 이 둘 다가 아주 위대한 공헌들을 하거든요. 이제 아인슈타인의 이제 상대성 원리를 밝히는 데도 있어서 이론 물리학과 실험 물리학이 둘 다 중요해요. 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야 이놈들아 둘 다 중요해, 둘 다 열심히 해 이러겠죠. 네. 근데 이게 잘 귀에 안 들어거든요. 그래서 저의 식으로 표현을 하면 지금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중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플라톤은 먼저 있었단 말이죠. 보니까 귀납법이 더 발전된 거예요. 그리고 연역법은 덜 발전된 거예요. 그런데 연역법이 훨씬 더 고상해 보이고요. 귀납법은 조금 더 천박해 보여요. 교육학적으로 말하면 오른쪽이 좀 더 쉬워 보이고요. 왼쪽이 좀 더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이게 발전입니다. 이게 쉬워야 된다는 거죠. 미리 살짝 얘기한다면 코딩과 AI가 영어와 수학보다는 쉽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